안녕하세요. TV조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의 크기야 얼마나 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오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준성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충격을 맞이해야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이나 재난 또는 뭐 학대나 폭행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했거나 또는 목격을 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1개월 이내의 경우일 때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고요. 1개월 이상이 되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현재 유가족분들이나 생존자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로 넘어간 건 아니고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은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뭐 급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뭐 외상후 스트레스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있어서요. 좀 취약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질이 겁이 많다거나 예민하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외상을 경험했어도 사건을 굉장히 가까이서 봤느냐, 잔인하게 봤느냐, 막 이런 것들이 또 그분이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느냐라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잘 치료를 받느냐 나중에 이런 것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외상 사건을 예전에 겪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잘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상태가 돼야지 이게 좀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증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보통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서 증상이 진단될 정도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재경험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악몽을 꾼다든지 그다음에 자꾸 그런 상황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떠오르고 재현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현. 예, 자꾸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떠오른다는 게 있고요. 그런 게 떠올랐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뛰고 굉장히 괴롭고 이런 재경험 현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회피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피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에 가고 싶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관련된 대화를 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멍해지고 이런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과민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좀 예민해지고 약간 짜증나고 약간 피해의식이 생기고 약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건 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구나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증상들이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을 텐데요.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일단 큰일을 경험하고 나면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은 걸까요? 예. 현재 이 사건을 겪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모든 분들이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분은 걸러지고 이제 소수의 분들이 남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더 치료가 좀 더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1년 뒤나 뭐 이렇게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서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그게 내가 성폭행을 당한 거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서 비로소 증상이 몇 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순간에 그거를 그냥 억압하려고 하고 잊으려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몇 년 동안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죄책감이나 이런 게 좀 또 굉장히 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살아남은 자기 때문에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요거는 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가 좀 다른 건가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상황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단원고 교감 선생님 돌아가신 분도 그랬겠지만 이제 자기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이런 그 고위험군들이나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다든지 다른 병과 공존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신체 증상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노출 치료 또는 직면 치료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고통스러운 현상을 경험하면 이렇게 뜨거운 곳에도 손을 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직면하고 살짝은 좀 대는 노력들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자꾸 손을 떼고 회피하려고만 하면 이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서 어딘가에 묻혀서 억압되면서 고름주머니처럼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부적절한 순간에 이게 펑 터지면서 별게 아닌데 괜히 짜증을 내거나 평생 계속 우울증을 안고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미리 이거를 적당한 속도로 직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직면 치료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이나 지인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와주거나 관심을 가지면 될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잊어, 그냥 됐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냥 나아져. 바쁘다 보면 뭐 그런 생각하게 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걸 강조하는 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굉장히 큰 충격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계속 방송을 보면서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또한 트라우마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재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이것도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한테 너무 피하라고 하지도 않고 너무 직면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의 마음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이 과정이 이제 치유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이렇게 권고안을 좀 내놓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경험을 한 뭐 생존 학생들이나 또 그런 학생들을 좀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해야 된다. 뭐 학교를 안 나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상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치유력이 있어서요. 그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이 집에서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상상과 자기들끼리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관리 감독 하에 잘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학교에서 좀 도와주고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도와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교사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들에 대한 지금 스크리닝도 어차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다시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자살 소식이 한결 더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런 2차적인 희생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저희 그 정신과 의사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개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좀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들어가서 집단 프로그램을 살짝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끼리 이제 자기 학급 회의 같은 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천천히 아이들이 슬픔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치유적 분위기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전국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그게 이제 저희 치료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이렇게 어색해하는 반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도움이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먹고 이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게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부를 시작하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들어왔지만 이것은 치유를 시작하자는 과정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중에 나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의 저항력을 높여줘서 그 사건을 경험할지라도 상처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걸 잘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속의 저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성숙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계신 그런 생존자분들이나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좀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1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확진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지금 긴급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 상태까지 들어가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세상엔 살다 보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정말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달리 보면 이 세상은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가득 차 있다고 헬렌 켈러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옛말에 마음이 어지러우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마음을 잘 보살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의 병은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치료하기도 어렵고 주변에서 배려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서 관심과 온정을 기울이는 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